제 이름은 이준호, 올해로 65이 되었어요. 평생을 고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다 몇 해 전 정년퇴임을 했죠. 명예로운 퇴직이었고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은 여생을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네 생각대로만 흘러가 주지는 않더군요. 퇴임하고 고작 1년 만에 아내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는 의사의 말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의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빈 활자처럼 공허했고 함께 계획했던 미래는 잉크가 번져 아무도 읽을 수 없는 페이지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3년. 제 일상은 마치 고장난 시계추처럼 똑같은 궤도를 무의미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억지로 촛불을 뜨고 낮에는 할 일 없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어요. 유일한 외출이라고는 오후 서너 시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셔츠 소매처럼 걷고 오는 것이 전부였죠. 그것마저도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앉아있으면 몸이 굳어버릴까 봐 마지못해 하는 의무적인 활동에 가까웠습니다. 늘 같은 길, 같은 벤치, 같은 풍경. 공원의 나무들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었지만 제 마음의 계절은 아내가 떠난 그 혹독한 겨울에 영원히 갇혀버린 듯했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도 연인들이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도 그저 소음과 흐릿한 배경일 뿐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것. 그게 제게 남겨진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무료하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바람은 제법 선선해서 걷기에는 나쁘지 않은 날씨였죠. 저는 늘 앉던 호숫가 벤치에 몸을 기댔습니다. 맞은편에는 색색의 장미가 심어진 작은 화단이 있었어요. 관리인이 부지런히 가꾸는 덕에 언제나 탐스러운 꽃들이 피어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화단 앞에 웬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인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꽃을 구경하는 흔한 행인 중 한 명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그분은 자리를 뜰 줄을 모르더군요. 무얼 저리 유심히 보나 싶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살짝 굽혀 화단 가장자리에 힘없이 고개를 떨군 장미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전날 내린 비바람에 꺾인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화사하게 핀 다른 꽃들에만 눈길을 주었지만 그녀는 홀로 시들어가는 그 작은 생명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린 것은 그녀는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꺾인 장미의 줄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곧이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옆에서 본 그녀의 얼굴에 서린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이 제 가슴에까지 날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평생 시를 가르치고 살아온 제게 그녀는 마치 잘 쓰인 한 편의 시 그 자체였습니다. 꾸밈없이 소박하지만 행간의 깊은 울림을 담고 있는 그런 시 말이에요. 우아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비치는 흰머리마저도 세월의 지혜가 담긴 훈장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곱게 담은 입술과 잔잔한 호수 같은 눈빛.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조화로웠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요동친 적 없던 제 심장이 마치 잊었던 연주법을 기억해낸 낡은 악기처럼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동에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혹시 내 몸에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건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마치 흑백 영화만 상영하던 낡은 극장에 갑자기 총천연색의 화면이 펼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공원의 모든 풍경이 순식간에 그녀를 위한 배경이 되었고 저는 그 영화의 유일한 관객이 된 기분이었죠. 그 순간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떠나보내고 아직 채 울음도 마르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가슴이 뛰다니. 이런 못난 남편을 용서하시오.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녀는 아쉬운 듯 마지막으로 시든 장미를 한번 쓸어보고는 몸을 돌려 천천히 공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지금 저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죠. 가서 무슨 말이든 걸어야 한다. 이름이라도, 아니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문장이 떠올랐다 사라졌지만 제 발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모습은 공원 길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시끄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제 세상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은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흑백 같던 일상에 아주 작은 색점 하나가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꺼진 줄로만 알았던 제 심장 한구석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를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멈춰있던 숨을 겨우 내쉴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죠. 잊고 있던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감정 하나가 먼지를 털고 일어난 기분이랄까요? 심장이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쿵쾅거렸어요. 주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음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맞춰 공원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그녀가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옅은 기대감을 품고요. 어제 그녀가 앉았던 바로 그 벤치. 멀찍이서 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려는 찰나 저만치 떨어진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녀였어요. 어제와 같은 우아한 걸음걸이,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는 머리카락. 심장이 다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죠. 그래, 오늘은 무슨 말이든 건네보자. 날씨 이야기라도 좋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괜찮다. 속으로 수십 번을 다짐하며 그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10걸음쯤 갔을까요? 막상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입이 바싹 마르고 다리가 땅에 붙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저기요 하고 불렀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괜히 불편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65년이나 산 사람의 머릿속에 온갖 유치한 걱정들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곁을 그대로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벤치에 앉아 한숨만 푹 내쉬었죠. 수십 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서서 막힘없이 이야기했던 제가 고작 한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어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녀 또한 약속이나 한 듯 매일 그곳에 있었고요. 어떤 날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고 어떤 날은 화단에 핀 꽃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기도 했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녀의 하루에 작은 점 하나도 찍지 못하는 그저 배경 속 행인일에 불과했죠. 사흘째 되던 날에는 비가 조금 내렸어요. 우산을 든 그녀의 모습은 또 다른 그림 같았죠. 비가 오네요.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이 어디 있을까? 오늘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싶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비를 맞는 척을 했어요. 혹시라도 그녀가 우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저를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한 건지 조용히 제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머쓱해진 저는 괜히 하늘만 쳐다봤죠.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어찌나 차갑던지. 나흘째, 닷새째.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공원에 가는 게 일과가 됐고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거는 상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어요. 공원에 자주 나오시나 봐요. 너무 뻔한가? 읽고 계신 책이 참 재미있어 보이네요. 이건 너무 속 보이는 것 같고. 혼자 푹 치고 장구치며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이제 와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엿새가 지났어요.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였죠. 그냥 이렇게 매일 멀리서나마 그녀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공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그냥 그렇게 돌아오겠지.
체념 섞인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오늘 그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내일부터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의 망설임이 거대한 후회로 변해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학생들에게 항상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가르쳐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이에 고작 말 한마디 건넬 용기가 없어서 이 소중한 인연을 스쳐보내도 되는 걸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텅 비어버린 시간 속에서 이렇게까지 누군가가 궁금하고 만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그녀가 늘 앉던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안 된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신중한 걸음으로 그녀가 있는 벤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발걸음이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고도 짧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했죠. 오늘은 꼭 말을 걸어보리라 다짐했다가도 막상 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거든요. 교단에 서서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제가 고작 한 사람 앞에 서는 게 이토록 두려울 줄이야. 어쩌면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소년의 수줍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8회째 되던 날이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초조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그날따라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고 그녀는 늘 앉던 그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통제 불능의 북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일부러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딴청을 부렸어요. 괜히 뻐근한 어깨를 돌려보기도 하고 먼 산을 바라보며 심호흡도 했죠.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처신사 말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날씨가 참 좋죠? 너무 상투적인가? 읽고 계신 책이 재미있어 보이네요. 이건 너무 속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한참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문득 제 시선이 벤치 옆 작은 화단에 꽂혔어요. 그녀와 저의 벤치 사이에 놓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작은 화단. 그곳에 심어진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 샛노란 빛깔로 곱게 피어 있었는데 목이 말랐는지 잎사귀는 축 늘어지고 꽃잎은 파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그 모습이 꼭 다시 피어날 용기를 잃어버린 제 자신 같아서 마음이 짠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아주 작은 그녀에게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요. 아이고 저 꽃이 다 시들어버렸네. 안타까워라.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어요. 너무 어색했나?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와 슬쩍 그녀 쪽을 쳐다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고 저와 마찬가지로 그 시든 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제 쪽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죠. 그러게 말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봉오리가 참 예뻤는데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봄날의 햇살이 귓가에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한마디에 일주일간 저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용기를 쥐어짰죠. 제가 물이라도 좀 떠다 줄까요? 근처에 약수터가 있는데.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식물은 놀라기 마련이랍니다. 천천히 조금씩 적응시켜야 해요. 사람 마음처럼요. 사람 마음처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쿵 하고 와서 박혔어요. 그녀는 혹시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든 꽃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근처 수도가루가 손수건을 흠뻑 적셔왔죠. 다시 돌아온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 축축한 손수건으로 마른 흙 위를 지그시 눌러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마치 아픈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는 엄마처럼 그 손길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수분을 보충해주면 다시 기운을 차릴지도 몰라요. 물론 너무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네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끝까지 희망을 품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은퇴한 플로리스트였다는 그녀의 이력은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죠. 저 사람은 생명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하나에는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었어요. 한참 동안 흙을 매만지던 그녀가 흙먼지가 묻은 손을 툭툭 털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다시 한번 환하게 웃어주었죠. 그 미소에 제 남은 인생을 다 걸어도 좋겠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덕분에 좋은 구경했네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그녀가 대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한걸요. 혼자 봤으면 그저 안타깝다 하고 지나쳤을 텐데 같이 걱정해주는 분이 계셔서 저 꽃도 덜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첫 대화는 화려한 미사여구도 거창한 인생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저 생의 마지막을 향해 시들어가는 작은 꽃 한 송이에 대한 아주 사소하고도 따뜻한 대화였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대화보다도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어요. 시든 꽃에 온 마음을 다해 물을 건네던 그녀의 모습에서 어쩌면 메마르고 시들어가던 제 마음에도 저런 따스한 손길이 필요했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물었어요. 이준호라는 제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그렇게 쑥스러울 수가 없었죠. 그녀의 이름은 박서윤. 그녀의 모습과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들어버린 작은 꽃 한 송이가 제 메마른 삶에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기쁠 뿐이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가 봐요. 그렇게 텅 비어있던 가슴에 작은 온기 하나가 들어오니 그걸 누군가에게 미치도록 자랑하고 싶어지더군요. 꽁꽁 숨겨두기엔 너무 벅차고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간질간질한 마음 말입니다. 그녀, 서윤 씨와 시든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공원에 갈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났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은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설레는 상상에 뒤척였죠. 죽은 아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이지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다 큰 딸자식 민지에게 아빠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하고 운을 떼기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았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지긋지긋하면서도 없으면 허전한 제 평생의 친구 김철수 그 녀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짝꿍으로 만나 50년 가까이 붙어 다닌 녀석이에요. 은퇴한 공무원 아니랄까 봐 매사에 어찌나 깐깐하고 현실적인지 평생을 감성으로 먹고 산 저와는 상극도 그런 상극이 없었죠. 제가 시 한 구절에 눈물 글썽일 때 녀석은 연금 수령액 계산하느라 바빴고 제가 낙엽 지는 풍경에 감탄할 때 녀석은 저 낙엽을 누가 다 치우나 구청 직원을 걱정하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제 속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녀석뿐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냐? 나 준호다. 저녁이나 같이 할까? 수화기 너머로 버럭 소리가 들려왔죠. 야, 이 시간에 전화해서 저녁 먹자면 어쩌자는 거야? 난 벌써 밥 먹었다. 역시나 김철수다운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녀석은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어디냐? 목소리 들어보니 또 뭔 일 있는 모양인데. 결국 저희는 녀석의 집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뜨끈한 어묵 국물에 소주 한 잔. 이런 게 사는 낙이지 싶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말을 꺼내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머뭇거리며 소주잔만 만지작거리자 답답하다는 듯 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오늘 좀 이상하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처럼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 뭔데 그래? 민지한테 무슨 일 있냐? 아니면 어디 아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뭔데?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 답답해 죽겠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철수야 나 말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끌벅적하던 포장마차 안에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어요. 녀석은 오뎅 꼬치를 입에 문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죠.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 꼭 이 영감이 드디어 노망이 들었나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녀석이 입을 열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니 제대로 들었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녀석은 들고 있던 오뎅 꼬치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제 이마에 손을 척 갖다 대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열 안 나는데?
어디서 머리 부딪혔냐? 아니면 요즘 외롭다고 이상한 약이라도 먹어? 그런 거 아니거든. 멀쩡해 나. 멀쩡한 놈이 그런 소리를 해? 이준호, 너 올해 몇 살인 줄은 아냐? 65이야, 65. 이제 연애니 사랑이니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나이는 지났다고. 차가운 소주보다 더 차가운 말이 가슴에 훅 날아와 박혔어요. 축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그래? 어떤 사람인데? 하고 궁금해라도 해줄 줄 알았거든요. 서운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이 먹으면 사랑도 못하냐? 65이면 사람 좋아하는 감정도 다 늙어서 없어지는 줄 알아? 감정? 감정 좋지. 근데 이 나이에 감정만 가지고 되는 일이 뭐가 있냐?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임마.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어요. 녀석은 작심한 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을 줘? 솔직히 말해봐. 너 퇴직금에 연금 따박따박 나오지. 살던 집도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이 나이에 혼자 사는 남자한테 접근하는 여자들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접근할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국어 선생아.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내가 뭘 몰라. 내가 너보다 현실을 더 잘 알지. 그래, 100번 양보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치자. 그럼 자식들 문제는? 민지는 알아? 그쪽 자식들은? 이 나이에 만나서 잘해보려다가 재산 문제로 자식들끼리 머리채 잡고 싸우는 꼴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러다 너네 둘 사이만 멀어지고 상처만 남는 거야. 녀석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서윤 씨를 만나 설레는 마음에 흠뻑 취해 있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그 온기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죽은 아내는 어떡할 건데. 평생 너 하나 보고 살다 간 사람이야. 물론 내가 새 출발하는 거 하늘에서 뭐라고 하진 않겠지. 근데 그게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냐? 내 마음속에서 아내는 이제 정말 다 잊힌 거야? 그 말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제 삶의 일부였고 서윤 씨를 향한 설렘은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으니까요.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힘없이 기어들어갔습니다. 녀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어느새 비어버린 제 소주잔을 채워주며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너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지? 너랑 나랑 50년 친구야.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래. 한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판단하지 말라고. 그냥 좋은 친구로 말벗으로 지내. 그게 서로에게 상처 안 주고 오래 볼 수 있는 길이야. 괜히 헛바람 들어서 남은 인생까지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날 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주잔을 기울이며 포장마차의 소음을 들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취기 때문인지 방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졌어요. 녀석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죄책감까지. 서윤 씨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철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정신 차려 임마. 공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했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어쩌면 녀석의 말이 다 옳은 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잘 마른 장작처럼 따스하고 은은한 온기를 제 마음에 지펴주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시작된 인연을 동네의 작은 찻집으로 때로는 한적한 산책길로 옮겨가며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죠. 웃는 모습이 참 고운 사람. 제 부질없는 농담에도 아이처럼 까르르 웃어주는 사람. 박소윤이라는 이름 석자는 어느새 제 메마른 일상에 스며든 담비와도 같았어요. 그날도 우리는 그녀가 좋아한다는 작은 한정식 집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위로 따뜻한 조명이 쏟아졌죠.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만했어요. 세상의 모든 시름이 저만치 비켜나 있는 듯한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저쪽 테이블에 앉은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갓 돌이 지난 듯한 아이에게 이유식을 떠먹여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참 보기 좋네요. 저도 민지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집가서 애 엄마가 다 됐으니 세월 한번 빠르지요.
제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문득 욕심이 생겼어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이 따스한 온기가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 말입니다. 서윤 씨, 내년 봄에도 우리 같이 와서 이 자리에 앉으면 참 좋겠네요. 그때는 창밖에 벚꽃이 활짝 펴서 더 예쁠 겁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솔직하게 꺼낸 말이었어요. 당연히 그녀도 그러네요. 좋겠어요. 하고 화답해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활짝 피었던 그녀의 얼굴의 순간 아주 옅은 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아득히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제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으로 잠시 여행이라도 떠난 사람처럼요. 서윤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저의 물음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 씨. 그럼요, 내년 봄에도 같이 오면 좋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힘이 없었고 억지로 쥐어짜낸 듯 부자연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던 편안하고 따스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죠.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제가 섣부른 말을 꺼낸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혹시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냥 제 마음이 앞섰나 봅니다. 조심스럽게 사과를 건네자 그녀는 또다시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제가 가끔씩 벽을 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런 생각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는 법이니까요.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가 불편한 건 원치 않으니까요. 제 대답을 들은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그리고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녀의 깊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 남편이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저를 먼저 챙기고 제 행복을 자기 행복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죠. 저는 매일같이 그 사람 곁을 지켰어요. 언젠가는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예전처럼 같이 산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요. 그게 제 삶의 이유였고 제 모든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밥 공기의 하얀 쌀밥 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떠나간 남편의 얼굴이라도 비치는 것처럼요. 그런데 결국 제 손으로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어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까마득했어요. 한동안은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웃는 법도 우는 법도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아픔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으로 듣고 있을 뿐이었죠. 한평생 국어교사로 살며 수많은 글을 읽고 가르쳤지만 그 어떤 문장도 지금 그녀의 고백만큼 제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파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다 거짓말 같았는데 그래도 정말 세월이 흐르니 조금씩 괜찮아지더군요. 무뎌진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다 준호 씨를 만난 거예요. 공원에서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 고인 젖은 눈으로요. 준호 씨랑 있으면 즐거워요. 정말이에요. 자꾸 웃게 되고 잊고 살았던 설렘 같은 것도 느껴져요. 그런데 문득문득 너무 무서워져요. 마침내 그녀의 뺨을 타고 작은 물줄기 하나가 흘러내렸어요. 제가 처음 보는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토록 우아하고 단단해 보였던 사람의 여린 속살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이렇게 다시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나 혼자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걸까? 그런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부 줬다가 또다시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게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내년 봄에도 함께하자는 준호 씨의 따뜻한 말이 제게는 너무 무섭게 들렸어요. 다시는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잃고 싶지 않아서요.
그녀의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저는 테이블 아래로 떨어진 그녀의 어깨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 사람이 간직한 따뜻한 미소 뒤에는 이토록 시리고 깊은 상처가 있었구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설레면서도 주저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지도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담아 말해주었어요. 그런 아픔을 겪으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겁이 나는 게 당연해요. 서윤 씨.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한참을 세상 모든 색이 흑백으로 보였어요. 웃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였죠.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제가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서윤 씨가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줄게요. 봄이 올 때까지든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제 말이 끝나고도 그녀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아줄 뿐이었죠. 그날 밤 식당을 나오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위에 따뜻한 온기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설렘으로 시작된 제 감정이 이제는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본 이후로 제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서윤 씨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제 딸 민지였습니다. 지제면 NND인 VFATTTRKTN SONRA 택 BMA BYTTM 이제는 한 가정을 꾸려 늠름하게 살아가는 제 유일한 피부칩. 그 애에게 이 황혼의 연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이건 단순히 아빠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먼저 떠난 제 아내, 그러니까 민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의 자리를 누군가 대신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민지가 아빠 어떻게 엄마를 잊고 라며 서운해하면 어쩌나 평생 아빠만 바라보고 살아온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민지의 번호만 꾹 누른 채 통화 버튼을 차마 누르지 못하고 내려놓기를 수십 번. 다음에 하자 미루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먼저 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제 곁에서 당신은 애들 걱정 말고 당신 몸부터 챙겨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아내. 만약 하늘에서 아내가 지금의 저를 보고 있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고 이제라도 당신 행복을 찾으라고 말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며 원망할까요? 답 없는 질문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제 모습이 참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65평생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던 국어교사 이준호는 어디 가고 딸에게 말 한마디 건넬 용기조차 없는 늙은이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으니까요. 서윤 씨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 약속해놓고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떳떳하게 우리 관계를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마음 졸이며 만남을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건 서윤 씨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 자신과 민지에 대한 도리도 아니었죠. 주말을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아빠다. 주말에 별일 없으면 사위랑 손주 데리고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지 않을래? 아빠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놓으려고.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숨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민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아빠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당연히 가야지. 토요일 저녁 괜찮아, 아빠?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발끝까지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토요일 저녁이 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마음의 짐을 빨리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내내 저는 갈비찜을 만들면서도 수십 번이나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지야, 실은 아빠가 로 시작했다가 아빠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로 바꿨다가 아니면 차라리 식사를 다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정답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민진의 가족이 왁자지껄 들어왔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할아버지. 6살배기 손주 녀석이 제게 달려와 안기는 순간 복잡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위와 인사를 나누고 식탁에 둘러앉아 다시금 묵직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따라 민지는 유난히 말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사실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갈비찜 맛이 어떤지, 국이 짜지는 않은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저 언제 어느 타이밍에 폭탄을 터뜨려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과일을 깎아오는 동안 저는 사위와 손주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텔레비전에서는 한 재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온 민지가 제 옆에 앉았을 때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민지야. 그리고 김서방도.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민지는 무슨 일이냐는 듯 동그랗게 눈을 떴고 사위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기, 아빠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내뱉은 기분이었습니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거실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의 표정에서 온갖 감정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실망, 원망, 서운함. 제가 무슨 말이라도 덧붙여야 할 것 같아 허둥지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야. 아빠처럼. 혼자 된 사람이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웃는 모습이 참 고운 사람이다. 주절주절 두서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이나 저를 바라보던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행복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행복하냐고?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온갖 걱정과 두려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민지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가 행복하면 됐어. 아빠 혼자 계시는 거 나랑 서방님이랑 늘 마음 쓰였어. 주말마다 척척하게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만 보고 계실 거 생각하면 속상했다고. 좋은 분 만나서 의지하고 같이 웃고 즐겁게 지내시는 거면 나는 좋아. 정말이야. 그러고는 제 옆에 앉은 사위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위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장인어른. 저희는 장인어른께서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한번 그분이랑 같이 식사 대접하고 싶네요.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65 먹은 늙은이가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제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그런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휴지를 뽑아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어느새 훌쩍 자라버린 딸이 이제는 아빠를 품어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아빠는 내가 혹시라도 서운해할까봐 내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제가 끄끄거리며 말을 잇자 민지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보고 싶지. 그런데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지금 아빠 모습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거 원하실까? 아닐걸. 엄마는 아마 아빠가 내내 웃으면서 좋은 사람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걸 가장 바라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마. 아빠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그날 밤 민지네 가족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두 발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가장 큰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딸은 훨씬 더 깊고 현명하고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할 커다란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서윤 씨의 손을 조금 더 떳떳하고 조금 더 힘주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했지만 제 속은 사실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수백 번을 되뇌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딸아이 민지의 응원까지 받았건만 막상 그녀의 얼굴을 보니 심장이 발치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제 옆에 앉은 박서윤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요하고 아름답던지 이 평화를 깨뜨려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두기엔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커져버렸으니까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가 바싹 말라붙어 겨우 튀어나왔어요. 서윤 씨, 저번에 여기서 눈물 보이셨던 거요. 제가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제 말에 그녀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어요. 놀란 기색은 아니었지만 옅은 슬픔이 다시 그녀의 눈가에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보셨군요. 괜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다 지난 일인데 제가 아직도 청승을 떨어서. 아니요,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 하나쯤은 품고 사는걸요. 다만 서윤 씨의 그 눈물이 꼭 저 때문인 것만 같아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나 부담을 드렸나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준호 씨는 제게 너무 가분한 분이죠.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이 나이에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그런 자격이 제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 자신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세월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떨림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남들의 시선, 자식들의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을 포겠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손이 제 온기에 놀란 듯 살짝 움찔하더군요. 저는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이제 와서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자식들이요? 다 컸습니다. 저희 민지도 그러더군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서윤 씨 자제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윤 씨의 마음이에요. 두려운 거 알아요. 저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고 내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서윤 씨, 저는요,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들을 백지로 남겨두고 싶진 않아요. 기왕이면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로 빼곡히 채워넣고 싶어요. 그리고 서윤 씨와 함께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그녀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지난번의 슬픔과는 다른 무언가 따뜻한 빛을 담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였을지도 모르는 말이었죠. 그러니 우리 같이 한번 용기 내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의 슬픔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왠지 모를 쑥스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예순이 넘은 사내가 할 말은 아니었을까요? 너무 주책 맞았을까요?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꼭 영원처럼 느껴졌죠. 포개진 손을 놓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그녀가 제 손을 마주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머금은 채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참 낯서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우리라는 두 글자. 그 짧은 단어가 제 심장을 얼마나 세차게 울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확신에 찬 대답보다도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제 모든 마음을 보여주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물은 이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입가에는 분명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말. 청춘의 문턱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웠던 그 말이 반백의 세월을 돌아 다시 입에 올리기까지 이토록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할 줄이야.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공원에 지는 노을 아래서 우리라는 단어는 제 남은 인생을 전부 걸어도 좋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묵직한 약속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제게 65이라는 나이는 모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혹독한 겨울을 기다리는 늦가을 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평생을 바쳤던 교직에서 물러난 후 제 시간은 그렇게 멈춰버린 것만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무언가를 먹는 것도 잠자리에 드는 것도 그저 살아있으니 마지못해 해내는 의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그런데 서윤 씨, 박소윤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제 세상에 다시 색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외로움이 채워졌다거나 심심함이 사라졌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 자체가 뿌리부터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랄까요? 수십 년 잠들어 있던 마른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 생각이 나요. 오늘은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표정을 지어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겨요. 무심코 보던 창밖 풍경도 예전 같지 않아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한 줌, 지저귀는 새소리 하나하나가 다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신호가 되었죠. 밥을 먹을 때면 이 맛있는 걸 그녀와 함께 먹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요즘 거울을 참 자주 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매만지고 늘어난 목티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셔츠를 꺼내 다려 입기도 해요. 딸아이가 사준 줄도 몰랐던 로션을 찾아 바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60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감정이 이렇게 낯설고도 설레는 것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녀석, 제 친구 철수도 요즘엔 저를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해요. 얼마 전에는 다짜고짜 제 어깨를 툭 치며 그러더군요. 야, 이준호. 너 요새 얼굴에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진다. 징그럽게. 그래도 보기엔 좋네. 사람 사는 것 같아서. 그 무뚝뚝한 녀석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정도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평생을 현실적이고 삐딱하게만 살던 친구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큰 응원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딸 민지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 저녁을 함께 먹는데 가만히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서윤 아줌마랑 계실 때 아빠 표정이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엄마 계실 때처럼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서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고 목이 메어왔어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 덤덤한 척했던 제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딸아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겠죠. 제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란 걸 그때 깨달았어요.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시 속의 사랑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삶의 마지막 장에 이런 시가 쓰여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뜨겁게 타오르다 이내 식어버리는 젊은 날의 특권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황혼의 문턱에서 만난 이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사랑과는 다른 온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의 지나온 세월을 존중하고 남은 상처를 보듬어주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은은한 난로 같은 따뜻한 말이에요. 이제 저는 서윤 씨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벤치를 지날 때마다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제 거칠고 주름진 손에 온기가 전해져 와요. 그 온기는 단순히 체온이 아니라 당신 곁에 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진 않아요. 그저 오늘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로움, 함께 바라보는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자고 약속할 뿐이죠. 제 나이 65. 사람들은 황혼이라 말하지만 제게는 두 번째 인생의 눈부신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더 이상 어제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도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며 밤을 치새우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하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제 인생은 그녀를 만난 그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